네, 송은수 국방안보위원장님, 오늘 계룡에서 송년 워크숍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힘, 국방안보위원회에서 오늘 송년 워크숍을 합니다.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국방안보위원회 워크숍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인데, 특히 오늘 계룡에서 국방 포럼이 우리 이강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행사를 주최를 해줘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 워크숍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우리 시대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국방 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 문제라든지 전략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 6월 달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으니까 이 지방자치 선거 관련해서 우리가 당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나, 또 힘을 합쳐야 되나, 그런 문제를 좀 논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지금 당이 이제 대여 투쟁을 아주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 당의 입장을 논의하고 대여 투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은수 박사님이 오늘 송년 워크숍을 멋지게 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국방수도 계룡시입니다. 2025년도 국방안보위원회에서 송년 워크숍을 합니다. 계룡시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하는 국방 워크숍입니다. 중앙당 국방안보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만큼 그 힘이 실립니다. 대한민국의 힘이라면 뭘 강조합니까? 살아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꿈을 이 자리에서 나눌 겁니다.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송은수 국방안보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중앙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국방안보 구국포럼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상생과 생존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신 임강수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로고에 큰 박수를 또 드릴 거고요. 지금 그 행사를 시작하는데 또 뒤에 오신 분들이 중앙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오시면은 또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국방안보위원회 송년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화면을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예찬이겠습니다. 1절만 따라 부르겠습니다.
문경이 있겠습니다. 율동 응력.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는데요. 일단 저가 먼저 우리 국방안보위원회 위원장님들을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요. 다음은 임강수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계룡시에 오늘 초대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국가 정보사 투스타 사령관이신 예비역 송문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국방안보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연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 강원 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임광수 위원장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서길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위에서 오셨습니다. 김근주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좀 멀리 거제에서 또 우리 정태영 우리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원달 부위원장님 같이 거제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차희주 어디서 출발하셨죠? 부산.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나머지 분들은 또 지금 오고 계신 분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요. 원래 워크숍 취지가 1박 2일로 이렇게 준비했다가 워낙 일정이 다들 바쁘시고 이래가지고 당일로 일하다 보니 하시는 일을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또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순대로 이렇게 개회식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청 강사를 또 모셔가지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우리 송문수 위원장님이 국방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오찬하는 일정으로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사를 먼저 맡겠는데요. 임광수 위원장님 오셔서 임광수 위원장님 계룡시 먼저 계룡시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그래도 제가 제 주인이라고 제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 강원 지역위원장 겸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광수입니다. 충청이라 하니까 상당히 넓어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 세종, 그리고 강원도까지 하다 보니까 벨트가 좀 큽니다. 위원장님께서 임무를 막중하게 주셔가지고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역대 대선배님들 이 자리에 잠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참사 2기분입니다. 김목효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자리입니다. 제가 21기입니다. 빨리 계산되셔야 됩니다. 고재로고 선배님. 오늘 옥서건데. 예, 고재로고. 우리 두 분 체육회에
남다른 또 그라운드 골프 회장이시고요. 항공 있지 않습니까? 항공 회장님을 맡고 있습니다. 계룡시. 그 다음 계룡시 노인대학의 전 노인대학장의 신임 정인덕 학장님 소개합니다. 정수기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강원무son 위원님 소개합니다. 네. 대전대학교의 천상필 교수님 소개합니다. 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정아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계룡시에 요양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병원을 하시고 지금 충남도지사 특보로 있는 박태웅 원장님 소개합니다. 최경목 교수님 소개합니다. 계룡시에 새마을 이런 농업인이 있습니다. 각종 분야의 농업인 회장님을 맡고 있는 이효택 회장님 소개합니다. 도지사 여성 특보로 있는 이은영 특보 소개합니다. 전 신도안 주민자치 위원장님을 했어요. 지금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김영란 회장님. 예. 마지막 저희들 업무를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 이정아 단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OTN 뉴스 촬영 중에 있는 OTN 뉴스 대표님 임은선 대표님 소개합니다. 나머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안에서 지금 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나중에 추가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우리 임강수 위원장께 여기. 제가 연사로 올라오실 때 소개하려고 그랬는데요. 충남대학 부총장님으로 이렇게 강병수 박사님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저희들을 지도해 주실 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내빈 소개를 해주신 임강수 위원장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국방안보 송년회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멀리 또 이렇게 오셨고 또 계룡시에서 이렇게 또 국방안보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인사 말씀 우리 송은수 위원장님부터 인사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군인이기 때문에 거수경대 인사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송은수입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저희 당 중앙위원회에 분과가 2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국방안보 분과 정기 워크숍을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든지 또 우리가 공감대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토의하면서 또 그걸 이제 한 군데서 하기보다는 지난번에는 부산에서 했고 이번에는 계룡에서 하고 이제 내년 3월 때는 호남에서 하고 또 거제 부위원장들 오셨는데 거제에서 또 한번 하자고 말씀하셔서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계룡 임강수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 구국 포럼에서 이 주최를 해주시고 적극적인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방 구국 포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국방 구국 포럼 식구들이 또 우리 당 중앙위원회 국방안보 분과에 같이 이렇게 소속으로 같이 가입을 하시고 당의 활동을 같이 하시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제 환영을 드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같은 이 취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리가 국방 안보 분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당의 일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 안보 분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을 현재는 한미동맹 문제하고 이제 전자권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공감대를 좀 가져보고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또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분과에서도 지방자치제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이 5분이 계세요. 우리 분과에서도 또 90여 명 되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모두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충남대 강병석 부총장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오늘의 가장 큰 목적이고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자체 토의를 준비했는데 현재 우리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대여 투쟁을 하고 있어요. 대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당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방향이 3가지가 있거든요. 뭐 그 말고도 많은데 당에서 지금 계속 방향을 못 잡고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가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게인 할 거냐 단절할 거냐 이걸 아직 1년이 되도록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 하고 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그 국민적인 시각, 보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다 인식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가? 현재는 국회 내에서 그냥 국회 내에서 당대표하고 의원 몇 사람이 나와서 주장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과연 이 대여 투쟁 방식이 맞는가? 국민적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서 아스팔트까지 가야 될 것이냐? 이걸 아직 당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냐면 17개 시도 순회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들과 함께 아스팔트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여 투쟁 문제. 그 다음 또 한 가지 당에서 고민이 뭐냐면 과연 보수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보수를 대변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보수에서 대체로 지금 흉을 보고 있는 이준석, 한동훈, 황교안, 전광훈 이런 어떤 보수 단체들이 또 있잖아요. 당도 있고 이런 보수 당과 단체들과 보수 대연합을 할 거냐 아니면 이준석이도 믿고 한동훈이도 배신자고 다 필요 없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가겠다. 이걸 할 거냐? 다 동의하시죠? 이런 3가지 문제가 당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건 머리가 나빠서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의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견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국방안보국가의 당의 주축이고 또 그야말로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문제를 3번째 주제로 우리가 내부 토의를 좀 하려고 모든 분들의 관심사죠. 그런 것들이 오늘의 이제 주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그 말씀을 미리 드린 거고, 제일 먼저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를 하시겠지만 지방자치와 내년 6월 3일 지선거 관련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되는 그런 지방선거 문제를 우리 전 충남대 강교수 부총장님 모시고 이렇게 잘 배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은수 위원장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일단 그 강의가 있는데요. 아마 국방 안보의 어떤 공감대를 오프잡으로 이렇게 통해서 그런 취지를 잘 전달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방안보 송은수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 강원 지역 위원장이신데요. 이 계룡시에 대해서 좀 한번 인사말로서 또 외부에서 또 많이 오셨으니까 계룡시의 또 자랑 이런 인사말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계룡시 오늘 보셨죠? 명령체안에 보듯이 계룡시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민과 군이 상생을 할 수도 있고 갈등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제대를 하면 다 민이 됩니다. 근데 이 민이라는 걸 빨리 이해를 해야만이 쉽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나 국민 속에 시민 속에 살아가는 도시가 계룡시라고 봅니다. 이런 계룡시를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시민들도 계시고 예비군들도 계시고 일반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계룡은 풀어갈 겁니다. 참고로 지난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1392년 태조 이승계가 계룡을 도읍지를 정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 이후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상군 사령부를 안에 말고 밖으로 나온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감격적인 날이었지만은 역사 속에 묻혀가고 어느 당 후보도 기호 1번, 2번, 3번, 4번, 5번도 계룡시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룡시가 지금 핫 이슈로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방 안보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계룡시는 잘 알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7.6%예요. 이 7.6%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보냐면은 국가의 하나의 이슈가 떨어질 때마다 피해를 보는 도시가 계룡시입니다. 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오프하죠. 그 다음 큰 일이 있으면은 또 오프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정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우수한 자원이 있지만 쓰지 못하는 것이 계룡시입니다. 이런 계룡시가 앞으로 계룡시가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분야만큼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잡고 가는 중축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계룡시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산에 놀러 오세요 하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나 계룡시민은 어느 누구든지 계룡시에 놀러 오세요 합니다. 근데 계룡시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대로 오래요. 본인이 지어주지도 않지만 그렇게 의지가 강한 동네가 계룡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귀한 분들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지만은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계룡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요. 특히 먼 호남 목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제, 부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계룡시를 홍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응답하라 계룡시 하는 SE입니다. 알리기 위한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아무튼 계룡시를 사랑해 주시고 저보다 오래 계셨던 대선배님도 계시고 뒤에 이 회장님 계시지만 조그만 소견이지만 계룡시를 그렇게 피하라고 싶습니다. 360을 언제든지 계룡시를 찾아오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룡시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윤광수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럼을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강의 이후에 30분 정도 강의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 송은수 위원장님으로부터 또 한 30분 정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의힘 국방위원으로서 나라 걱정하고 당 걱정을 하는 토론회를 한 30분에서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에 같이 이렇게 강의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 주재자인 충남대 전 부총장이신 강병수 박사님부터 지방자치와 지자체 선거 전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남대 명예교수 강병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국방위원회 송년회 워크숍에 제가 초대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고 제가 그동안 쭉 봐왔던 그런 제가 30년 이상 이 지방자치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2시간 정도 주면은 좋겠는데 우리 임강수 위원장님이 20분이 넘어가면 곤란하니까 조심하라고. 예. 예, 지방자치가 여러분들 4.19가 1960년 4.19가 있은 후에 잠깐 지방자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5.16 일어나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지방자치는 1990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약 한 30년이 됐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국방에 대해서는 저보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테니까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자치의 3대 요소가 뭐냐면 일단 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시가 지방자치를 한다면 계룡시라는 구역입니다. 주민, 계룡 시민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계룡시가 스스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이 자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권에는 자기 조직권, 이 공무원 사회라든지 이 계룡시 자체 조직하는 자치 조직 갖고 있어야 스스로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법권, 이 계룡의 여러 가지 이 규칙, 규율, 이런 조례, 이런 것들 입법권이라죠. 그다음에 자기재정권, 돈이 있어야 화폐가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재정권, 자기사회복권, 계룡시에서 어떤 규율을 가지고 통치를 할 경우에 위반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사법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어때요? 주의 대법원도 있고 연방의 대법원도 있고 그렇죠. 이 자기사법권. 우리는 어때요? 자기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권, 자기 입법권, 자기 재정권, 자기 사법권을 불인정하고요. 자기 재정권, 국세와 지방세를 항상 어때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방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어떻습니까? 바로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세를 굉장히 국회에서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패턴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진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외교나 국방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해달라고 위임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이 테두리를 정해가 요 정도 요런 것들만 해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태생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안에서 중앙에 욕을 합니다. 왜? 틀을 정해놓고 지방자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초지방자치단체 226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지방자치 30년 동안 주민 참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죠. 그 다음에 행정이 막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국제제도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하여튼 발전은 많이 됐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자, 이 지방 유보에 과됩니다. 자, 뿌리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은 지방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생활행정을 해결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려면은 지방민들이 시장이 어디 살고, 시장이 누구고, 시의원이 어디 살고, 시의원이 누구냐,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막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건 좋습니까? 바로 시의원이나 시장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라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중앙에 맡겨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지역민들의 어떤 생활행정, 지역민들의 애로 중앙에서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막 키우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작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이 계속 언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보세요.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전시만 하더라도 한 140~50만 명이 됩니다. 시장과 시의원을 만나려면, 주민들이 만나려면 어때요? 거의 불가능해요. 요청을 하고, 그럼 어때요? 수도가는 다 터져버리고 뭐 일은 다 끝납니다. 그렇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너무너무 커요. 어느 정도 그냥 유성구가 한 30만 명, 대전 서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서로 어루만져가면서 주민들의 더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한 200~300명 되는데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그마하게 쪼개지고 있어요. 자, 자주재정권의 제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재정권이 없으면 이게 통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족의 분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분가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가 어때요? 충분히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독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어가지고 매달 생활비 반이나 생활비의 3분의 1을 부모가 대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식은 절대로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주말에 약속을 해놨는데도 부모님이 주말에 손자 데리고 한번 방문해라. 그러면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과 지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중앙과 지방의 세 줄 열사는 4대6입니다. 지방이 6을 쓰고 있어요. 근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예요. 그래서 지금 7대3으로 바꾸자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이야기 드린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5월쯤 되면 모든 부처의 예산이 모아집니다. 모아지고 이게 기획재정부로 갑니다.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우선순위를 알아서 그 예산을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국회로 보냅니다. 그럼 국회에서 어때요? 이 예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사업, 트램 사업, 뭐 여기 노키아 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사업들을 해서 그때 올해 예산을 내가 얼마 땄다, 어떤 사업을 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자랑하고 그게 성과가 돼가 다음에 그때 선거에 다시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국세와 지방세가 7대3이나 6대4가 되어버리면 어때요? 지방의 돈이 3이나 4가 바로 가버립니다. 바로 가고 국가의 유지비 정도가 남게 되고 국가의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열심히 일을 하지 자기의 지역에 어떤 지역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역에 내려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예산을 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절대로 줄여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7대3이나 6대4로 줄어지는 순간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안 돼요. 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한 8대2 정도 됐을 때 많은 사업들이 국회의원들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의 이해와 인식에 의존한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는 국민들이 원해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한 번도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다른 나라의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주민 어떤 불편한 이런 것들 그때그때 막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 문제에 대한 생각.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방자치가 필요해? 불필요 민주주의가 필요해? 국가에서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왜?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인식, 이해 이게 국민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이론입니다. 이 미국의 통합주의, 분리주의에서 나왔어요. 통합. 가능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해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다. 그래서 규모가 막 일어나면 어때요? 경쟁력이 생기죠. 그런 통합주의하고 분리주의는 가능하면 소규모 행정단위로 계속 분리해서 주민의 생활행정을 어떻게 도우자 하는 게 통합주의와 분리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하고 관리할 것인가?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죠. 첫째,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가능하면은 지방자치, 1900년 초에 20분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제가 빨라져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 시민혁명 전통에 민감합니다. 해결책은 효율성을 강조하려면 가능하면 어때요? 국가가 하는 게 낫고 클수록 낫습니다. 효율성은. 그렇지만 지방자치 자꾸 하라니까 어떻게 쪼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성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가능하면은 분리하게 되면 어때요? 민주성이 높아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성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걸 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있죠. 이 이론, 이 티보의 1950년도 이 공공선택 이론 이게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막 쪼개집니다. 왜?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물건을 살 때 많은 종류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요. 한 개만 있으면 그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 시민들이 자기에게 맞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서 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성을 강조하는 관점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뉴욕 대도시권에 1960년대에 1467개 지방자치단체가 돼요. 40년, 2000년에는 2179개로 한 40%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납니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미국에서 계속 적어집니다. 아까 그랬죠. 300명 되는 자치단체 시장과 시의원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 대원칙은 이겁니다. 효율성, 민주성,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효율성이나 민주성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주민의 정체성, 예를 들면 계룡에 대한 이게 내가 살 곳이다. 다음에 계룡 시민 생활 편익의 보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앞으로 있을 2026년 6월 3일 예정되어 있죠. 지자체 선거 전망입니다. 자, 전체 선거의 흐름을 보면 대개는 대선 이후에 약 1년 안에 일어나는 이 선거는 여당의 위험이 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이게 좌우지우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2018년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더불어가 완전 왼쪽에 우리나라 이상하게 동서로 구분되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선거도 역시 이 국민의힘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자치 선거 결과 보십시오. 광역자치단체 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거의 힘쓰죠.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이 거의 힘쓰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년 이내에 일어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대개 대통령 선거 결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냥 놔두면 이 더불어 쪽에서 이 유리할 텐데 지금 뭐냐? 부동산 이슈. 그죠? 자, 지금 막 서울 막 눌리죠? 그 분산 효과로 이제 곧 계룡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 자,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위층 리스크. 그 다음에 과도한 입법. 무조건 입법해버리죠. 정의에 맞지도 않는데 입법해버리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자, 지방자치, 지자체 선거에서 2022년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이 충청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대개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 굉장히 또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 정책 안 올라가죠, 그죠? 그다음에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특검 수사 재판, 단체장 리스크. 그래서 더불어 국민의힘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원래는 정권 여당 효과가 1년 이내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몰라요. 왜? 최근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9% 나왔어요. 그리고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 옛날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60대 한 40이나 70대 3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지방선거니까 여당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 야당이 따라간다. 이런 게 지금 성립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역별, 광역, 시도별 변수.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 후보가 누구냐? 그 다음에 지역의 이슈가 뭐냐? 그 다음에 지역 민심,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민생경제지표입니다. 어렵잖아요. 민생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의 경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여기 이케아인가 뭐저 계룡시 온다 그랬죠.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국방산업이 저는 와야 된다고 봐요. 국방산업 지금 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이렇게 잘 나가잖아요.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오면 이 국방부 전체하고 이제 국방군 전체하고 잘 연결을 시키면 엄청난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민생 경제나 부동산 주택 정책이나 생활 정책 이런 것들하고 지역의 이슈하고 합쳐질 때 엄청난 폭발력이 있을 겁니다. 자, 직접적인 영향 변수 보세요. 지자체장 리스크와 후보 구성.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많은 지자체장들 리스크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 국힘의 경우는 구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또 경선 공천 문제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집권 1년차 성과평가. 집권 1년차 동안에 과연 이 부동산 정책, 경제 성장, 일자리 이런 것이 잘 됐냐? 만약 잘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때요? 여당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기타 변수라고 그랬지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기타가 아니고 자 상대당과의 비교의 우리 선거는 잘 보세요. 우리 당이 잘 돼서 된 것보다 상대방이 못하니까 반사익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가 못해가 내가 되는 게 내가 잘해가지고 되는 것보다 이게 큰 변수입니다. 그리고 선거 전에 돌발 변수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신분이 밝혀졌다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의해서 선거로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전망입니다. 출발선은 일단 민주당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지만은 후보 구도나 지역 민심, 정책 피로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크게 우세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판세가 보통은 야당, 여당 무슨 이 1년 안에 치러지니까 야당 반격 이렇게 보지만 지역별로 접전 구도가 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 접전이 된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부울권 이 세 개 지역은 어때요? 지금 이 예상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후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유권자 관심사가 어디로 가 있냐? 생활 밀착형 이런 이슈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이슈를 개발해내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왜?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다음 이 후보자의 자질, 그죠? 지역 실감 능력.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지역민들이 그렇지 하는 현장감을 느끼게 해줘야 지역민들이 거기에 어때요? 기대될 겁니다. 탁상행전처럼 그죠? 후보자는 이야기하는데 저게 뭐 되겠어? 왜 저런 이야기하지?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먹히진 않습니다. 딱 이야기할 때 맞아 저건 내 문제지. 맞아 우리 지역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어때요? 지역 현장감을 가진 그런 후보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전 세종 중점권 마지막으로 지자체 선거 이슈와 전망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은 어때요? 전국의 캐스팅 보트로 항상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대전 세종 이쪽 후보가 누구가 나오느냐에 따라 전국에 사실은 영향을 줍니다. 왜? 항상 다른 지역에서 여기를 보고 있어요. 왜? 저기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이슈화 가능성이죠. 지금 지역 단체장이나 이 시군구 공직자 비위, 그 다음에 감사 이슈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역 이슈화 가능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이미지군, 공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생활 밀착형 공약. 이번 선거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도덕성.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범법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성 문제가 분명히 지역 민심을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들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지역 후보자들이 부각을 시켜요. 이 사람 참 깨끗하다. 이 사람은 진짜 어때요? 선거 비용 그대로 쓴다. 이 사람 진짜 주역민들을 위해서 어때요? 돈을 쓴다. 절대로 어떤 그렇다고 결탁하지 않는다. 이건 도덕성. 그다음에 생활 밀착형 공약. 예를 들면 계룡시에 시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런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연구가 판세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지역연구가 판세에 영향을 굉장히 주는데 제가 보니까 계룡은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은 뭐 춘천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특수한 곳으로 해가지고 군 출신 중에 쭉 생활 밀착형 공약을 갖고 그다음에 도덕성이 높은 분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한 20분 넘어가면 굉장히 곤란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확하게 20분이죠. 정확히 20분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20분 강경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어떤 방향 설정 그리고 내년 선거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이 정직하게 나와서 그 시민의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의 방향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우리 강경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국가위원장이 송원수 위원장이 나오셔서 한미 동맹과 작전권 전환의 국가 이익에 대해서 한 20분이면 되죠? 20분 넘어가면은 한 시간 나겠고 한 20분 정도만 해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위원장님 여기 시간이 알겠습니다. 주의를 단단히 받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워크숍에서 왜 이 주제를 하는가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죠. 지식이 아니고 누구나 국민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이고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국가안보학을 이제 가르치고 강의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 많이 다루게 되죠.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공통적이고 상식적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게 뭐지? 순간에 쇼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보려면 아무래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이 이제 먼저 간단하게라도 언급이 우리 알아서 들어가 있죠.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러시아가 이제는 러시아가 강대국에서 멀어졌다. 종이 호랑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세계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됐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장이 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제 나토를 위해서 미국이 돈을 안 써도 되겠다. 이제 나토는 너끼리 살아. 나토가 32개국이잖아요. 근데 너끼리 살아도 되겠다. 내 관심은 중국에 관심을 두겠다. 중국이 가장 현재 위협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위협이 뭐냐? 요 내용을 요 화면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이 중국에서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태평양 쪽으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세 군데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남중국해거든. 여기 이제 필리핀, 만일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이 남중국해. 여기 대만.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과 대만 사이 여기가 동중국해. 이 세 군데를 완전히 내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욕심이에요. 야욕이. 이 서태평양 쪽으로 자기의 영향을 넓히려고 하는 게 현재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1대1로를 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A2AD라는 전략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그걸 세부적인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영향력을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뻗쳐나가려고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차단할 건가 하는 게 제일 미국의 관심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관심이 뭔가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었듯이 중국이 대만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대만 자기 민족이니까 이 대만을 통합하자는 게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심이 이거라. 한국과 한미 동맹에 바로 그 초점이 되는 게 바로 이 대만 문제예요. 한미 동맹, 한미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대만 문제가 한미 동맹의 가장 큰 걸림돌로 되어 있죠. 잘 아시죠?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이 중국이 대만을 먹기 위해서는 대만만 가지고 중국이 공격을 한다? 이건 난센스. 계란으로 바위치기. 미국의 힘이 대만 하나만 가지고 중국하고 붙었다?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군사력으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무력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듯이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하고 대만의 전쟁을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야만이 미국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해볼 만하다. 그게 바로 우리하고의 관계가 됩니다. 바로 그런 게. 그래서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돌릴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건 이제 학술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뭐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간에 미국은 주한미군하고 주한미군을 돌리려고 하고 여차하면 우리는 안 된다. 일부는 돌려도 주한미군을 돌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 밖에 불 떨어졌는데 왜 주한미군을 돌리냐. 우리 이러고 있다. 이게 상충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개가 상충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30년이 지났어도.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인 거죠. 어쨌든 이런 어떤 중국의 이런 어떤 욕심, 전략, 야욕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뭘 하느냐?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로 보면 바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중국을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과거에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썼던 건데 지금 이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인도가 중진국이 아닙니다. 인도가 인구가 중국보다 많아요. 중국이 인구가 14억 1천이거든요. 근데 인도가 14억 6천만. 그다음 GDP가 중국이 2위, 인도가 5위. 군사력은 중국이 2위, 인도가 4위. 세계 군사력. 우리가 몇이죠? 우리가 세계 5위. 인도하고
인도하고 한국이 영국, 프랑스, 일본을 빠졌어요. 다 제쳐버렸어요. 군사를 걸어서. 그래서 미국이 인도하고 한국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예요. 나머지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죠. 중요한 거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이 뭐냐?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 관계를 넓히겠다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동맹을 중시하겠다. 그 동맹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쿼드, 오커스, 앤더스, 한미동맹, 한일동맹. 이 5개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동맹 그룹들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이제 지금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보셨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시간 관계상. 여기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와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미국하고 필리핀, 호주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동의를 안 했다. 한국이 동의를 안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의 딜레마. 자, 이런 국제 정세를 놓고 그럼 한미 동맹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이, 이게 상식입니다. 이거는 이 지식이 아니에요. 자, 미국이 현재 한국한테 뭘 원해? 뭘 원할 거야? 야, 한국 너거 지금까지 우리 덕에 먹고 살았잖아. 70년 우리 덕에 먹고 살았는데 선진국 됐잖냐? 그럼 이제 너구도 역할을 해라. 너구도 우리를 도와라. 이거야. 사실 그 할만한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세계 선진국 지금 GNP 10대국이에요. 10대 선진국이에요. 군사력 세계 5위야. 우리 한국이. 미국은 충분히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할 입장이 됐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도와줘서 한국을 선진국까지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우리한테 너 역할을 해서라. 그 이름이 뭐냐면 걔들이 쓰는 용어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용어를 써요. 우리한테.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럼 한미동맹 현대화가 뭐야? 뭘 요구하는 거야? 이게 이제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왜 미국이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게 이유가 4가지예요. 이제 세부 설명 안 할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요 4가지를 우리한테 원합니다. 이게 한미동맹 현대화. 국방비, 현재 우리가,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61조 원을 쓰고 있어요. 우리 국방비가. 이게 지금 GDP의 이 비율이 GDP의 2.3% 정도 수준이에요. 일본 6.6, 중국 1.7, 유럽 1.2, 1%. 이 정도는 우리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아직도 너그 사는 정도에 비하면 약하다. 5%까지 올려라.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하고 미국을 놓고 중간자 역할을 했죠. 등거리 외교를 해왔죠. 그러나 안미 경중이라고 표현을 하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렇게 그런 스탠스로 유지를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뭐하긴 한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이제 노무현 정부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다 거쳐왔지만 특별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같은 민주당 정권이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친중 색깔이 확연하게 나타나다는 다 아시죠? 대표적인 거 2가지만 얘기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 26가지가 있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세부적인 얘기는 할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또 지금 현재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얘기하면 중국 무비자 입국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거기에 중국에 잘 사는 사람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범죄자가 들어오고 공작 요원들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됩니다. 홍콩이 인구가 500만인데 지금 850만이 됐어요.
그 중에 350만 명이 중국제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만 들어왔으면 지금 홍콩이 그렇게 안 됐죠.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학술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국의 회색 전쟁이라고 해요. 학술적으로 중국의 회색 전쟁. 우리말로 하면 야금야금 전쟁. 총알만 안 쏘고 야금 먹어 들어오는 홍콩 방식. 그거를 지금 중국은 전개하고 있다. 우리 이재명 정부도 그걸 알면서 호응을 해주고 있는 신중 색깔. 어쨌든 간에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중립을 지킨다? 어정쩡한 중립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는 것을 아주 눈여겨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다 우리 한국이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야. 근데 문제는 이념과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민주당 진보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일로 가고 국민의힘 보수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방향이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그게 하나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가는데 뭐가 맞을까?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 중심이 뭐냐? 한 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놈은 이쪽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 사상과 이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럼 뭘로 가야 되냐? 바로 국가 이익으로 가야 돼요. 국가 이익. 뭐가 국가 이익이냐? 근데 국가 이익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는 국가 이익 관점으로 가야 된다. 그게 답이에요. 그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가야 돼? 한미동맹은 이렇게 가요. 언제까지 우리가 저도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보수의 입장이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한미동맹에 매여야 되냐? 언제까지? 우리도 한미동맹을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자안보 협의 방향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에 얽매이지 말고 또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게 군사동맹이죠. 우리는 군사동맹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더 넓혀가자. 그게 우리가 선진국 한국다운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중심 기준을 바로 국가 이익으로 가야 됩니다. 공동 안보의 관점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게요. 지금의 안보는 나 홀로 안보가 아니죠. 나토가 선진국인데 전부 다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세계 선진국들인데 왜 걔들이 뭉쳐 있겠습니까?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지 혼자 마구도 충분해요. 근데 걔들이 32개국에 뭉쳐 있다. 왜? 공동 안보가 돈이 덜 들고 그러니까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따로 떨어지려고 하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시간 벌써 20분 지났네. 벌써 시간 다 지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부장님 10분만 더 써도 네네네. 자, 그럼 한미 동맹이 어떻게 발전돼 가야 할 건가의 가장 키 포인트가 이거죠. 이것 때문에 좀 난리죠 지금. 지금 정부에서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안 하고 환수라고 하죠. 환수와 전환의 차이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사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해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대요. 단순히 모르는데 배터리 전원이 부족해서 지금 안 넘어가요. 근데 지금 만일에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환수 개념으로 간다.
한수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 10개 도면의 현상은 이건 제가 붙인 명칭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아니 내가 지휘권 넘는데 미국이 지금까지 동맹국을 파견하면서 지휘권을 안 갖는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지금 나토도 미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 지휘권을. 아 내가 지휘권이 없는데 내 병력 갖다 놓고 미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겠냐? 지휘권 없이. 그럼 우리는 국방비 추가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국방비가 우리가 안 되면 미국이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충당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미국이 빠져나가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한반도 불안이 높아지는데 해외 자본들이 들어올까요? K방산 수출이 제대로 될까요? 지금 봐봐.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세 가지 큰 변화가 생겼어요.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선박에 1,500조가 날아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잠수함 폴란드하고 유럽이 잠수함을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에 이제 친중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뭐 들어갔느냐? 스웨덴으로 갔어요. 우리한테 살려고 했던 잠수함이 스웨덴으로 갔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사실 한국의 세계가 한국에 보는 시각이 불안하기 때문에 친중 성격이다 보니까 K방산이 아주 어려워요. 지금.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져버렸어요. 잘 나가다. 그러면 그 말고도 이 10개 동일한상 말고도 우리가 좀 이제 신경 써 봐야 될 게 이거거든요. 나토도 전시가 되면 미군이 지휘합니다. 왜? 그래야 미군 전력에 투입하기가 좋거든. 근데 우리는 왜 쫓아내려고 하냐? 또 지금 나 홀로 안보할래? 같이 공동안보 할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나 홀로 안보하는 게 좋을까요? 공동안보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지금 한미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조건에 의한 전작권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세 분인가 생각할게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중간에 잘라가지고 내와 가져와 너 내 거 뺏어갔잖아 가져와 이렇게 환수 대응을 봐야 되는 게 맞냐? 그게 국가이익 개념이 맞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자로서 또 군인으로서 저는 좌우 입장을 떠나서 30여 년을 군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저는 이거는 국가 이익 관점에서 볼 때 서두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 의회는 노했어, 노. 공식적으로 노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예스였어요, 예스. 트럼프가 직접 한 건 아닌데 국방장관이 그제 10월 29일 날 환영한다. 라고 했어요. 엄청난 미국의 변화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거를 예스 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예스 했어요. 며칠 전에 10월 29일 날. 왜 미국이 예스 했어요? 트럼프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회관에서 국방장관이 비행기 오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답을 환영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현재까지 나온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공식 브리핑은 아니고 기자 질문에 답을 한 거지만 왜 그랬을까?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직 공식적인 의견 아닙니다. 공식적인 의견 아니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공식적인 정부 의견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논문이나 어떤 그걸 통해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 안 나왔어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일 뿐이에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도 달라 그러니까
하도 달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시선 봤을 때 그래? 안 그래도 네가 네 돈도 써야 되고 나도 돈 좀 덜 쓰고 싶고 한국이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잘 됐다 가져가 가져가고 네가 이제 다 네 돈으로 다 해. 대신에 내 주한미군 좀 뺄게 완전히 싫어. 네 입장을 생각해서 완전히 빼진 않을게. 그러나 뺄게. 빼가지고 주일민하고 합쳐서 대만의 유사시가 딱 생겼을 때 대만으로 주한미군을 투입하기 좋은 조건을 나는 만들겠다. 네 마음대로 해봐. 결국 이 스탠스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 그런 스탠스를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주한미군을 묶어놔야 되는데 그런 스탠스로 갈 것 같아서 상당히 보수적인 견해로 봤을 때 우려가 돼.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포스터죠. 주일미군 사령관이 3스타. 우리보다 낮아요. 병력은 주일미군이 세계 제일 많아요. 55,000명. 한국이 28,500명. 우리보다 주일미 2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한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스타로 그동안 했었는데 이번에 바꾼대요. 한국을 3스타, 일본을 포스타로 바꾼대요. 왜? 왜 그럴까요? 주한미군 빼겠다는 거야. 빼가지고 일본으로 합쳐가지고 여차하게 내가 써먹겠다는 거야. 주일미군의 70%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오키나와에 있어요. 오키나와가 위치가 어딘가 하면 일본 본토가 아닙니다. 오키나와가 일본 제일 밑에요. 일본 본토하고 대만하고 중간, 대만 그쪽으로 더 가까워요. 오키나와가. 거기에 주일미군의 70%가 거기 있어요. 왜? 일본 방어하려고? 그래요. 일본 방어하려고 얘들은 오키나와 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만 방어하려고 그가. 거기가 일본 본토보다 대만 쪽에 가깝고 미국의 관심은 미국의 군사적인 관심은 일본은 아주 안정적이에요. 전쟁 위협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번째가 대만이고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한국보다 대만이 더 급해요. 더 급해요. 미국적 관점으로 볼 때. 대만 우선순위 1번입니다. 한국이 2번이에요. 그래서 주한미군을 빨리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 근데 한국이 지금까지 계속 반대했거든. 야, 주일미군 돌리는 거 어쩔지 몰라도 주한미군 돌리는 건 난 찬성 안 해. 지금까지 반대했거든요. 반대한 게 맞죠. 저도 반대야. 주한미군 빼지 마. 주한미군 빼려면 북한의 핵기업을 지금보다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빼라. 이게 우리 입장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우리 해국선이 5개가 있어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게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설명 생각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확장업체 하고 있는데 확장업체 가지고 난 못 믿겠다. 그래서 나토식 공유를 하든지 재배사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그걸 해놓고 빼라. 그냥 빼면 내가 동의 안 한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그런 스탠스로 가야 돼.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결론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념적인 시각이 국가 이익 시각으로 보고 공동 안보 시각으로 가야 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들어서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관세 압력 미국이 너 관세 압력 넣으면 우리 전작권 환수하고 이게 연기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연기하면 안 된다. 화풀이식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다 마무리를 하면 배터리가 아웃됐다. 시간이 지금 너무 오버가 되게 되는데요. 꼭 우리 같은 당 입장이니까 당 입장이고 제가 우리 국방부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구국포럼 계시는 분들 전부 국방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향을 좀 이렇게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지금 세계적인 전략의 중심이 유럽이 아니다. 아시아 태평양 쪽의 전략의 모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 태평양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중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야말로 우리의 국가 이익에 기초해서 한미 동맹을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첨단 기술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첨단 기술 때문에 양자 컴퓨터 등장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그런 경제 동맹, 첨단 기술 동맹까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우리는 오히려 한미 동맹 넓혀가야 된다. 좁혀가는 게 아니고 넓혀가야 된다. 반대로. 그리고 동맹의 범위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의 좁은 범위에 그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오커스가 뭐냐면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첨단 기술 7개 분야를 공동 협의하는 기구예요. 오커스라는 게. 잠수함, 양자 컴퓨터 등등 자세한 거 생각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거하고 넓혀가야지 좁혀가는 게 아니다.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이 범위를 넓혀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국가 이익이다. 전작권도 마찬가지로 전작권을 이재명 정부하고 민주당 정부 요구한 대로 환수를 해버리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무지하게 돈이 많이 들어. 해외 자본 빠져나가지, 미군 빠져나가지 우리가 다 충당해야지. 당장 우리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드릴 말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의 북한의 핵미사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삼축 체계라는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사일 날라오면 우리가 바로 요격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격하는 미사일 우리가 가지고 있어.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미사일 기술은 미국 못지 않아요. 우리 미사일 기술이 현무 5, 현무 6 등. 근데 미사일을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계산 그 자료가 위성 GPS 데이터로부터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위성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위성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성은 적어도 정찰에는 5개밖에 없어요. 5개가 그 중에 지금 4개로 갔어. 하나 아직 못 나갔어. 우리는 그런 능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주는 정밀한 계산 능력을 우리는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미군이 그걸 너무 해버린다. 완전히 우리 현무 5, 6 고물덩어리 되는 그 고물덩어리. 그 좋은 미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위성 정보가 기초가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때려쳐부고 무시해버리고 전작권 가져와. 내가 할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보충하고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방비의 3배가 돼요. 3배가.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가 떨어진다고. 국제적인 신뢰가 떨어지면 해외 자본이 들어오나요? 우리 증권이 올라가나요? 그런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작권 문제는 이거는 이념, 우리 국가 자주권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전작권 문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건에 의한 전작권을 그냥 그대로 시간을 끌면서 가는 게 우리의 이익하고 맞다. 서둘러서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손해를 본다. 이게 정설입니다. 국가 이익 관점에서는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 그런 어떤 관을 가지고 계시기를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국방 안보의 전시 작전권에 대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우리 송은수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해 주신 우리 송원수 위원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모임 취지가 가장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